안녕하십니까. 박훈탁TV 2019년 9월 9일 이슈 진단 53회 방송입니다. 오늘도 KBS, MBC, SBS와 종편 방송이 보도하지 않는 중요하고 새로운 소식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경제는 이미 오래전에 거대한 다단계 사기로 전락했습니다. 가을은 금융위기의 계절입니다. 역대 대부분의 금융위기는 주로 이 가을에 발생했습니다. 중국의 거대한 다단계 사기가 한 방에 훅 갈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중국 경제의 총 요소 생산성, Total Factor Productivity가 마이너스로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중국 경제가 투자를 할수록, 생산을 할수록 적자와 부채가 계속 쌓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중국의 인민은행이 위안화를 마구 찍어서 신용주입으로 악성부채를 막아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인민은행이 지불준비율 인하로 새로운 유동성을 창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불준비율이란 은행들이 예금 인출에 대비해서 쌓아두는 자본의 비율을 뜻합니다. 지불준비율을 내리면 새로운 유동성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결국 제로금리와 제로 지불 준비율이 도래하기 때문에 결국 경제 붕괴가 불가피합니다. 지금 중국이 절망적으로 급매수에 매달려서 경제 붕괴를 막고 있습니다.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구독 버튼, 알람벨 버튼, 좋아요 버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아일보 대기자 김순덕 논설위원이 제가 2019년 2월에 낸 KCI 한국연구재단 등재 논문을 인용했습니다. 중국도 망할 수 있다. 소련처럼. 이것은 김순덕 논설에 있는 소제목입니다. 나는 최근 벌어지고 있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은 단순한 무역분쟁이 아니라 미국이 작심하고 나선 체제 경쟁이라고 본다. 미국 주류 세력에게 존경받지 못했던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결국은 소련을 붕괴시키는데 큰 역할을 했듯이 또라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을 아예 해체할 작정으로 세계 전략을 구동 중이다. 설마 중국이 망하게 하겠느냐 싶을 것이다. 소련이 망하기까지 소련 붕괴를 예상한 사람은 많지 않았다. 이 점에서 위덕대학교 박훈탁 교수가 선진국 학자들이 최근 저서와 논문들을 참고 문헌으로 챙겨서 지난 2월 대한정치학회보에 낸 논문 소련 붕괴의 조건과 중국 붕괴의 가능성은 매우 흥미롭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박훈탁, 소련 붕괴의 조건과 중국 붕괴의 가능성, 공산체제의 경직성과 총요소 생산성, 대한정치학회보 제27집 1호 2019년 2월 이 논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한때 소련은 개발도상국의 빛나는 모델이었다. 공산혁명 이전까지는 소련이 농업후진국이었지만 미국과 겨룰 만큼 급속히 발전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폴 세무엘슨이 1961년 경제학 저서에서 1990년대엔 소련 경제가 미국보다 커질 것이라고 했을 정도다. 그러나 국가주도 투자가 처음엔 빠른 성장을 창출해도 투자의 수익은 곧 감소한다. 공산체제의 경직성 때문이다. 총요소 생산성 (Total Factor Productivity는 자본과 노동의 투입 증가 없이 발생하는 체제의 생산성이다. 소련의 총요소 생산성이 1970년대 제로 가깝게 80년대에는 평균 마이너스 0.23%로 떨어졌다.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려면 총요소 생산성 향상이 필수 불가결을 하지만 소련의 중앙계획 경제에선 불가능했다. 단기적 성과 달성에 급급한 공산체제의 경직성이 전반적인 생산성 향상을 마이너스로 떨어뜨렸고 결국 이것이 소련 붕괴를 초래했다는 거다. 공산체제는 나라를 질식시킨다. 중국도 다르지 않다고 박 교수는 지적한다. 2007년부터 2012년 중국의 총요소 생산성이 마이너스 영역으로 떨어졌다. 붕괴 직전 소련 수준이다. 3년 전에 국제통화금융 IMF가 2019년 중국에 금융위기가 올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결국 시진핑이 공산체제의 경직성을 해소하지 못하면
중국은 금융위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붕괴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게 이 논문의 결론이다. 여기까지가 김순덕 동아일보 논설위원회 논설 내용입니다. 최근 북경 당국이 2019년 2분기 중국 GDP 성장률이 6.2%라고 발표했지만 서방의 많은 예측기관들은 중국 경제가 제로 또는 마이너스 성장을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총요소 생산성은 투자와 생산 활동을 할수록 적자와 부채가 쌓인다는 뜻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중국의 총요소 생산성은 마이너스에 머물러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은 GNS Economics라고 하는 저명한 경제 예측기관에서 낸 그림인데 Growth of Total Factor Productivity in China, 중국에서 총요소 생산성의 증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소련 붕괴했을 때 중국의 마이너스 GDP, Total Factor Productivity, 총요소 생산성이 마이너스였고 동아시아 금융위기 때도 마이너스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금융위기가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이렇게 총요소 생산성이 마이너스로 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좀비피케이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중국 경제는 마이너스 총요소 생산성 때문에 이윤을 내지 못하는 좀비화를 겪고 있습니다. 우리는 숫자를 점검하고 경제를 성장시키려고 동분서주하고 그리고 서방을 최고의 악으로 저주하는 공산당 선전을 외우는 역동적인 중국 기업인을 상상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거의 모든 중국 기업이 이윤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중국의 기업은 중앙은행이 마구 찍어내어 주입하는 위안화로 연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중앙은행이 새로운 돈을 찍어내도 이자와 원금 상환을 하고 나면 남는 것이 없습니다. 부채의 한계 요용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마침내 중앙은행이 은행의 지불 준비율을 낮추기 시작했습니다. 인민은행이 최근 지불 준비율을 내림으로써 금융 시스템의 새로운 유동성 1263억 5천만 달러를 주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것은 18개월 만에 단행한 7번째 지불 준비율 인하인데 중국은 지불 준비율 인하를 통해서 총 5,100억 달러의 순유동성을 금융시장에 주입했습니다. 은행의 지역과 규모에 따라서 지불 준비율의 수준이 약간씩 다릅니다. 이 검정색 선은 큰 대형은행의 지불 준비율이고 이 분홍색 선은 소규모 은행의 지불 준비율입니다. 다 전부가 조금씩 하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불 준비율이 남은 게 한 10% 남짓밖에 안 됩니다. 이것이 다 내려가 버리면은 결국 금융위기가 불가피할 것입니다. 중앙은행은 9월 16일부터 모든 시중은행의 지불 준비율이 0.5%포인트 내려갈 것이고 소규모 은행은 추가적인 지불 준비율 인하가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대형 은행의 지불 준비율도 13%로 떨어질 것입니다. 인민은행은 미국과 무역전쟁에 맞서서 대출을 더 일으켜서 경제활동을 지원하려고 합니다. 중앙은행은 보수적인 통화정책을 유지하고 경제의 유동성 홍수를 일으키지 않겠다고 했으나 이 은행 관료들은 경기 사이클 하향을 억제하기 위해서 개입을 확대할 것이고 필요하다면 유동성 공급을 대대적으로 늘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무역전쟁 이전에도 중국 정부가 경기 침체를 막으려고 1년의 유동성 주입을 단행했습니다. 미국과 무역전쟁 때문에 북경은 2019년 2분기 성장이 30년 최저 6.2%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석가들은 조만간 인민은행이 지불 준비율을 0.5%포인트 더 내릴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관측통은 9월 말에 중앙은행이 중요한 정책금리를 최소한 한 번 더 내릴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이것은 2015년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중앙은행의 일상적인 개입과 경기 부양이 유동성 중독을 일으켜서 경제를 약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기업이 이윤을 내지 못해도 중앙은행이 돈을 계속 주니까 이윤을 낼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중국 경제가 국가의 개입 없이 생존할 수 있겠습니까? 지난 5년 동안 중국의 M2 통화 공급, 즉
현금, 저축성 예금, 유동성 자산이 무려 120%나 부풀어 올랐습니다. 중국 경제가 무역전쟁과 다른 부정적인 추세 즉 마이너스 총요소 생산성 때문에 뿌리채 흔들리고 있습니다. 중국 경제가 통화 증발을 중단하고 견실하게 성장할 것이라는 신호는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중앙은행은 예상되는 글로벌 경기 침체가 찾아오면 계속 위안화를 찍어서 금융 시스템에 주입하겠다고 공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이 무한정 위안화를 찍어낼 수 있을까요? 중국 경제는 중공산당 정부의 끊임없는 현금 주입, 경기 자극 프로그램 그리고 구제 금융으로 연명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신용평가사 피치 레이팅스가 최근 중국의 은행들이 급격한 경기 침체가 와도 빌려들 돈이 충분치 않을지도 모른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중국의 은행들이 겨우 의무적인 자본 수준을 유지하는 데 급급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민은행이 지불 준비율 인하를 단행했다는 것입니다. 북경은 경제를 소생시킨다면서 대출을 통해서 반민간 부문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미 중국 당국은 파산을 한 소규모 은행들을 인수합병을 통해 접수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지방 언론 매체와 지방 정부들이 내놓은 발표보다 더 심각할지 모릅니다. 24개 주요 기업들이 2018년도 경영실적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중국 안팎에서 실망과 염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중국에 거의 20만 개에 달하는 국영기업이 있는데 전부 정부의 보조금을 수령하고 있습니다. 많은 국영기업들이 무역전쟁과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기록적인 이윤을 공시했습니다. 그러나 속으면 안 됩니다. 국영기업들은 왼쪽 주머니에 있는 돈을 오른쪽 주머니로 옮겨서 돈을 벌었다고 우기고 있습니다. 시진핑은 자유시장 개혁을 추구하고 있으며 나머지 세계에 중국 시장을 개방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회의론자들은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국영기업이 너무 많고 그들의 빚이 너무 많고 북경정부가 자꾸 돈을 찍어서 국영기업에게 주기 때문에 경제가 사실상 마비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2019년 2월 블룸버그 보고서를 참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HSBC 평가에 따르면 2018년에 민간 기업들이 발행한 기업 채권의 무려 7%에 대한 지불을 하지 못했습니다. 일찌감치 2015년에는 심지어 국영기업조차도 부도기업 명단에 올랐습니다. 리버티 네이션스라는 매체가 최근에 낸 보고서에 따르면 모든 선진 경제의 부채를 제거하면 1인당 국민소득이 대폭 줄어들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보고서는 중국이 방대한 유동성과 금보유고 2,000톤에 육박하는 금보유고 때문에 버티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중국 경제가 계속 이윤을 내지 못하고 부채에 의존하면 유동성과 금보유고가 아무리 많아도 결국은 붕괴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이 공산체제를 유지하는 한 총요소 생산성을 향상시킬 방법이 없기 때문에 계속 유동성을 팽창시키고 금보유고를 늘려서 실물경제 붕괴를 해지하고 있습니다. 중국인 망명객 억만장자 구호 웬구이는 하이만 헤지펀드 대표 카일 바스와의 대담에서 수많은 데이터를 인용하면서 중국 경제는 가짜, 페이크이고 공산당이 세상을 속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중국 경제는 거대한 다단계 사기, 폰지 스킴입니다. 중국 경제는 악성 부채를 막아줄 새로운 투자자들에게 의존하면서 약점을 숨기고 나머지 세계를 속이고 있습니다. 이 다단계 사기에서 나오는 수익이 모조리 공산당 지도자들에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중국 공산당이 돌아가는 현장입니다. 프롤레타리아와 칼 막스 따위는 개입할 여지가 없습니다. 단지 중국 공산당은 국가 권력을 이용해서 엄청난 부를 창출해서 착복하고 있습니다. 위안화 발권력에 기반을 둔 중국의 거대한 다단계 사기가 한순간에 붕괴하는 것은 단지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트럼프가 중국 붕괴의 시간을 앞당기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무역전쟁을 2020년 11월 대선까지 16개월 더 이어갈 것이고 유럽연합이 중국과 무역을 하지 말라고 촉구하고 있는데 아마도 유럽이
트럼프의 이러한 요구에 동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트럼프가 관련 국내법에 근거해서 중국으로 들어간 미국 기업들이 중국에서 나오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합니다. 트럼프가 2020년 11월 대선에서 승리를 하면 그의 새로운 임기 안에 중국 경제는 붕괴하고 중국 공산당은 괴멸할 것입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